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129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연일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포커스에서 다시금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집중 진단합니다.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권 오늘도 어수선합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러운데요. 이 복잡한 셈법,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이네요. 2월 들어 처음 맞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서 출근길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은 눈이 그친 곳이 많습니다만 또 이면도로나 터널 입구처럼 그늘진 곳 여전히 위험합니다. 블랙아이스 잘 아시죠? 도로 위 살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주머니에서 꼭 손 빼고 천천히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 눈 깜짝할 새 2월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가 출발한 지도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또 저는 지난 한 달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또 여러분 만날 생각에 참 행복하고 설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싶네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코너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런 내용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불고기, 양은 많지 않습니다. 200g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는 물가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하루도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전해주시죠. 네, 잘 나가던 우리 증시, 오늘은 미국에서 불어온 삭풍에 뒤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소식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투자를 불러싼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옮겨온 모습인데요.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 반등하나 싶다가 현재는 4%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팔고 있고 개인이 물량 받아내고 있고요. 코스피도 3% 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길어질수록 오르는 이유만큼이나 흔들림 지점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겠죠. 증권가에선 올해 코스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 리스크로 AI 경쟁에 따른 기업 도태 가능성, 미국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변화,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를 둘러싼 대외정책 불확실성 등을 꼽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5015.13 기록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가 출렁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락가락하던 트럼프가 마음을 굳힌 모양새인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늘상 금리 인하를 외쳐오던 트럼프의 픽이라기에는 다른 후보들보다 매파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우선 달러는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로 전환한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줄어들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 금과 은이 폭락했습니다. 은값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금은 10% 넘게 미끄러졌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리지 거래 비중이 높아서 마진콜이 잇따르면서 하루에만 30% 넘게 떨어져 198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워시가 금리 인하에 나선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 축소를 선호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점이 장기 금리의 상방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단기물과 장기물의 흐름이 엇갈리는 베어 스티프닝이 나타나는 등 시장은
워시 쇼크로 혼란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만 달러를 회복하나 싶었던 비트코인 가격도 8만 달러대가 깨졌는데요. 9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가상자산은 보통 고위험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워시 지명으로 인한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앞으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가 자산 시장의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워시 지명자가 지명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궁금증이 몰리고 있는데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시장은 출렁였지만 우선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애초에 금리 인하 협조적이지 않다면 트럼프가 지명했을 리 없다는 지적도 보이고 연준 이사 시절 매파적 성향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줄곧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데다가 최근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한 만큼 무조건적으로 매파다 볼 수만 없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워시 지명자의 뭐 그 장인이 트럼프와 가까운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두 사람의 관계성만 훑어봐도요. 케빈 워시는 화장품 재벌이죠.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인데 장인인 도널드 로더가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이자 트럼프의 오랜 지인이기도 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고 연준 권한과 역할을 줄이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떠안게 된 상황이라 월가와 공화당 인맥을 총동원해 지명을 받았지만 임명이 된 뒤에 소신대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시장에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트럼프가 뼈있는 농담을 남기기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사교 모임의 비공개 만찬 연설에서 케빈 워시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요구하지 않았다지만 워낙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100%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지적들이 보이는 만큼 당분간 흐름 분석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그 임명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웃으면서 그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가점 평균이 2020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이게 무슨 의미로 봐야 합니까? 네, 이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당첨은 점점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이 청약 문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가점은 65점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고득점 통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의 일명 로또 아파트에 쏠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이 기대감 때문인데 덕분에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하고 청약가점 하한도 70점이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서 부양가족이 없는 젊은 층이나 결혼한 기혼 자녀를 둔 장년층은 가점제 당첨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65점, 70점이 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과연 의문인데 강남에서는 70점이 넘어야 당첨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정청약 의혹도 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높은 가점이 연달아 나오면서 한편에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꼼수가 동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이게 있는데요. 뭐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오래 유지해야 되고 또 부양가족도 많아야지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평균이 65점대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할 만큼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로 나타난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등 가점을 쌓기에 불리한데도 편법을 활용해서 높은 가점을 찍은 것 아니냐 실질적인 단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약이 꼼수 싸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모두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고금리 때문에 이제 대출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실 텐데 금융당국에서는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연내 도입한다고 발표했죠? 네,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뭐가 가장 다른 건지부터 짚어보면 가장 큰 차이는 말 그대로 끝까지 금리가 안 바뀐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라고 부르는 상품 대부분은 5년만 고정이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무늬만 고정금리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품은 30년 동안 금리가 그대로라서 차주는 매달 상환액을 예측하기 훨씬 쉬워지고 금리 변동에 대한 불안도 크게 줄어들게 돼서 소비자 선택권을 온전히 보호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선택할지가 관건일 텐데 네. 어떻게 봅니까? 관건은 결국 금리 수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국과 은행들은 현재 5년 혼합형금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30년 고정금리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은행들도 부담이 큰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한은의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터라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이 스트레스 DSR 금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대출 한도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 장기 안전성을 중시하는 차주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도 대출 총량은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금리 변동에 지친 차주들에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상품이 어떤 조건으로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이 제도는 출산 이후에 높아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출산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서 매달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줍니다. 또 지원 기간 중에 아이를 더 낳게 되면 출생아 한 명당 1년씩 연장돼서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쌍둥이나 삼둥이 같은 다태아도 추가 연장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도움될 만한 가구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일단 달라진 점부터 짚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전세보증금 기준에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3억 원 이하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5억 원 이하로 완화됐고 월세 환산 기준도 크게 올라갔고요. 또 신청 기간도 정해진 몇 달이 아니라 출산 요건만 맞으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 3억 원 이하 집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 체감수의 가구는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출산 직후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1월 수출액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새해부터 꽤나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1월 수출액이 658억 달러를 넘기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1월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증가율도 30%를 훌쩍 넘었고요. 작년 중반 이후 수출이 살아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흐름이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8개월 연속으로 늘어났다는 점은 수출 회복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신호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이 중심 역할을 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1월에만 2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작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늘었고 2달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눈길이 가는 건 그간 우려를 키웠던 이 쏠림 현상도 다소 완화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수출 역시 20% 넘게 늘어 역대 1월 중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렸고요. 바이오 헬스나 석유 제품, 철강 등도 수출이 늘었고 15대 품목 외에도 전자기기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도 각각 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순조로운 출발 보였습니다. 네. 경기 부진으로 이제 소비자들 지갑이 잘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표상으로는 소매 판매가 소폭 늘었다고 해요. 이게 실제 체감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만 보면 작년 소매 판매가 0.5% 늘었지만 네. 내용을 조금만 뜯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덕분이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할인 엄청 많이 하잖아요. 보조금 같은 정책 요인이 맞물리면서 승용차 판매가 10% 넘게 늘어 전체 지표를 끌어올린 건데 승용차를 빼면 소매 판매 지수는 오히려 0.7% 뒷걸음질 쳤습니다. 벌써 4년 연속 줄어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할 정도인데 소비 유형별로 보면 양극화는 더욱 분명합니다. 준내구재 판매는 3년 연속 줄었고 비내구재 소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말해서 옷이나 먹거리 같은 일상 속 필수 소비 영역 전반에서 지출을 줄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써야 할 지출까지 줄인다는 건 가계가 그만큼 조심스러워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폭이 줄고 일부 소비는 다시 늘어나는 조짐도 보이지만 완전한 회복이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소비가 살아난다 해도 고르게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체감 경기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죠. 최근 장 보러 가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쉽게 카트에 넣었던 이 국민 반찬 김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른 김 가격은 3년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소매 가격이 10장에 1,500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장당으로 따지면 150원 수준인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장당 100원 안팎이었던 걸 감안하면 거의 50% 가까이 오른 셈이라고 하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이 김값이 금값이 된 건 수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게 또 우리 김 좋아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물량과 단가가 모두 올랐다고 하는데요. 김밥. 예,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김을 이제 뭐 스시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제 김이라고 그렇게 그대로 표기를 아예 하기도 우리말로 하더라고요. 표기를 해서. 예. 네. 이야기가 살짝 세긴 했지만 이 생산량도 늘긴 했는데 이 수출과 국내 소비 증가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수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생산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간에 눈에 띄는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살벌한 밥상 물가 보면 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성 기업들 매출하고 뭐 이 얘기 들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숫자가 꽤 좋게 나타났는데요. 이 여성 기업의 평균 매출이 20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15%나 늘었고 순이익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종업원 1인당 매출이 30% 넘게 늘었다는 점은 이 생산성과 경쟁력이 함께 좋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부채 비율도 크게 낮아져서 재무 구조가 안정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성 대표가 이끄는 여성 기업인들이 느끼는 그 강점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강점으로는 섬세함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반대로 약점으로는 도전 정신을 들었습니다. 또 남성 기업인보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는 일과 가정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가장 컸고요. 정책적으로는 세제와 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실제로 자금 지원의 체감 효과도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지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월 첫 경제 인사이트 픽이었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2월을 맞아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애정하는 코너는 무엇인지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1918님, 저는 임선우 뉴스캐스터가 전해주는 경제 인사이트 픽을 가장 좋아합니다. 차분하게 전해주는 경제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지금 제 옆에 있는 임선우 씨 기분이 좋겠는데. 오프닝 때부터 조마조마했는데 고맙습니다. 예. 9970님 너무 애정하는 방송 감사합니다. 집은 아직 없지만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는 윤 부장의 복덕방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화요일 코너죠. 예. 여기서 힌트 얻어서 저도 집 사고 싶어요. 예.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7544님 거물급 정치인들 출연해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622님은 프로그램 다 좋지만 제가 건강 염려증이 심해서 금요일 100세 시대 건강한 코너 좋다고 또 전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 또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알찬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제주 산지의 대설특보 해제됐는데요. 천백도로는 지금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량 평소보다 적은 편입니다. 다만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터널을 들고 날 때나 교량 등을 지나실 때는 미끄럼 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일 부근입니다. 판교 쪽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소통 역시 원활한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잠실대교를 지나서고요. 3차로에 사고 차량 서 있습니다. 부근이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정책의 이면과 시장의 본질을 봅니다. 경제 포커스. 오늘은 경제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부동산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안 주식 화랑에 밀려서 부동산 뉴스 좀 뜸했는데 지난주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메시지 내면서 다시 경제정책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고강도 언급을 연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KBS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119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예. 뭐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난주에 나온 대책은 봉급 대책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공공택지, 그러니까 정부 땅 영끌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이제 그런 건데 정부도 공급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땅을 끌어모아서 이제 집을 빨리 짓겠다는 대책이 지난주에 나온 대책의 골자인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빈 땅은 거의 없습니다. 워낙 빽빽하게 모여 살기 때문에 뭐 산이나 강 정도 빼고는 나대지라는 건 없고 결국은 무슨 건물이 다 있는 건데 그게 민간 건물이냐 정부 건물이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소유 주체가 예, 네. 정부 땅,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영끌을 해서 6만 가구를 짓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게 기존의 공급 대책과는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뭐 몇몇 대책 숫자들이 붙여가지고 부동산 대책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아마 퀴즈로 해도 못 맞출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200만 호를 짓겠다, 뭐 250만 호를 짓겠다, 그런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사실 6만이라고 하니까 되게 애게 6만 작은데 종전의 대책은 민간 땅들을 다 포함한 거였어요. 사실 정부가 민간 땅에 건물 지으라고 강제할 수 없거든요. 네. 회복에 대한 되게 추상적인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정부 땅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 그대로 뭐 속칭 말뚝 박으면 지을 수 있는 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고 그래서 6만 가구가 숫자는 작지만 어쨌든 구체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앞선 공급 대책과는 좀 차이가 있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지난주 대책은 정부 땅을 연끌을 해서 6만 가구를 짓겠다라는 정부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만 가구를 수도권에 짓겠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 어디 지역에 있는 근데 입지만 땅들입니까?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도권의 핵심 지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이나 서울과 딱 붙어 있는 경기도권 거기에 집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에 갑자기 저기 파주나 저기 평택에 집을 200만 원을 짓는다 한들 안 맞는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당연히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서울에 그리고 최대한 서울과 붙어 있는 곳에 찾으려고 했고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용산입니다. 서울 한 가운데 우리가 용산에 지금 거기 용산역 옆에 보면은 굉장히 철도 정비창이라고 해서 빈 땅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가 사실 서울에 이렇게 빈 땅이 크게 있나 싶을 정도로 크게 있는데 오랫동안 거기가 그냥 예, 빈다고 거기를 사실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뭐 아시아의 월스트리트로도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나대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로 지으면서 국제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빌딩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뭐 쇼핑센터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택도 짓습니다. 원래 6,000호를 짓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좀 더 보태가지고 10,000호를 짓겠다고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미군 기지가 뭐 서울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다 반환하고 평택으로 다 모여갔잖아요. 용산에 미군 기지 있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테고 그게 이제 캠프 킴이라는 부지인데 당연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원래 주택을 1,300호 정도 짓기로 했었는데 2,500호. 그러니까 뭐 국제 업무지구 뭐 10,000호, 그다음에 캠프 킴 2,500호 등등 해서 용산에 13,000호를 짓겠다는 겁니다. 용산이 서울 한 가운데 땅임을 감안하면 13,000호라는 거는 상당한 규모인 거 맞습니다. 서울 한 가운데. 그다음에 또 큰 곳이 이제 태릉. 우리가 태릉 군 CC, 군 골프장이 있는데 뭐 요즘 시대에 군 골프장이 왜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되느냐. 그 군 골프장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한 6,800호 정도를 짓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곳은 과천입니다. 과천에 거의 10,000호, 9,800호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끌어모아가지고 한 6만 가구를 짓겠다. 핵심은 뭐 용산, 태릉, 과천 이게 가장 큰 핵심 지역의 대규모 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6만 호 안에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예. 있고 이번에 새로 계획된 것들도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용산을 예로 들면 원래 6,000호는 짓기로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4,000호 보태서 10,000호를 짓기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라내면 원래 짓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2만 가구고요. 거기에 4만 가구를 추가로 보탰습니다. 그래서 6만 가구는 중에 4만 가구는 뉴한 거, 그다음에 2만 가구는 원래 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강한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꽤 늘었네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계획이 2만 가구에서 4만 가구가 늘었으면은 정말 영끌해서 네, 정부가 이제 그만큼 의지가 급한 있다. 거고요. 뭐 의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급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지을 수 있는 땅은 최대한 끌어모아서 최대한 빨리 짓겠다라는 게 이번에 핵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해에도 97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긴 했어요. 그때는 무려 135만 채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공급 대책을 내고 정부의 정책이 그야말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윤석열 정부 때 뭐 몇백만 호, 문재인 정부 때 몇백만 호와 다를 바 없는 정책이고 말만 창대하지 사실 공사 진행 안 되는 뭐 그런 허무맹랑한 계획을 왜 또 내느냐라고 해서 정부가 한번 얻어맞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용산, 태릉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용산에 몇 채, 뭐 태릉에 몇 채, 과천에 몇 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실행력은 확보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대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김준범 기자 얘기대로 이제 얼마나 빨리 공급되느냐가 문제일 텐데 이게 네. 바로 뭐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까 집이라는 게 뚝딱 만들어지면 참 좋을 텐데 사실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2027년에 착공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6만 가구 중에 한 2,500가구 정도고 대부분은 지금 거기 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걸 옮겨야 되잖아요. 골프장도 옮겨야 되고 뭐 군 부대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데 시간이 걸려서 현재로서는 2029년 정도에 대부분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파트 아무리 빨리 지어도 2년은 걸리니까 2031년 결국은 6만 호의 대부분은 앞으로 5년 뒤에 이제 입주한다는 건데 물론 지금 당장 집이 부족한데 5년 뒤가 말이 되느냐? 지금 너무 이 불붙은 걸 끄기엔 너무 늦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빠른 대책을 내긴 내놨다. 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평가는 있습니다. 네. 용산 지역은 서울시랑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지점인데 아까 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6,0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는데 아직도 나대지거든요. 아직도 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고요. 두 번째 사는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자체는 결국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대표하는 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용산에 집이 있는 1가구주나 뭐 가구주라고 생각하면 가정을 해보시죠. 자,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빈 땅이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된다는 계획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빽빽한 아파트가 들어오길 바라겠습니까? 여유 있는 공원, 쇼핑센터, 뭐가 들어오길 바라겠어요. 당연히 투자를 바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존의 지역 주민들은 주변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교통도 복잡해질 테고. 복잡해지고 뭐 사람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민들의 반발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6,000호 정도만 짓겠다라고 했었어요. 엄청나게 큰 땅인데 여유 있게. 근데 정부가 이제 급하니까 10,000호로 끌어올렸는데 이게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고 정부는 서울시랑 계속 협의해 보겠다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정말 서울시가 배에 딱 힘주고 끝까지 반대하면 못해요? 사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다룰 수 있지만 인허가권은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까지 방했을 때 서울시가 안는 정치적 부담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쉽지가 않은데 현재 서울시는 6,000호까지는 짓는 건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자 그렇게 급하다고 하니 우리가 8,000호까지 늘리겠다. 근데 10,000호는 무리다. 그렇게 되면 너무 빽빽해지고 너무 복잡해진다. 그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견이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 말도 맞지만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얼마나 좋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공익적인 것이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게 협의가 안 되면 또 그냥 말뿐인 성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가 빨리 돼야 빨리빨리 인허가와 결국 말뚝 받는 착공이 시작될 수 있는 건데 아직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됐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와 서울시장에 속한 정당이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제 불안 요소는 남아 있고 그런 게 현실적인 예측입니다. 태릉 CC 부지도 뭐 논란이 있습니까? 태릉 CC도 문재인 정부 때 5년 전에 발표했어요. 5년 전에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단 한 치도 진전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그걸 다시 한번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발표했던 게 진척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교통 문제입니다. 노원 태릉 쪽이 그쪽에서 이제 광화문이나 강남으로 주로 이제 출퇴근하실 때 네. 교통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지하철 말고는 이렇게 도로는 사실 대로는 외길 하나뿐이어서 안 그래도 지금도 막히는데 거기에다가 6,800호를 더 지으면 도대체 우리는 교통 지옥이 된다. 이 교통 대책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은 결사반대한다라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도 진전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현재로서 뾰족한 교통 대책이 나온 건 없어요. 또 하나 추가적인 갈등 사안이 되는 것은 태릉입니다. 태릉 문화유산. 지금 종묘에서 서울시가 종묘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재청이 아니 그거는 국가 어떤 문화재의 경관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태릉에 짓는 건 괜찮아? 이 논리가 또 충돌하고 있어서 교통 문제와 문화재 논리가 역시 협의가 덜 끝나가지고서 과연 정부가 밝힌 신속한 계획이 과연 가능할까? 역시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은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감안했을 텐데 네. 뭐
적절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갖고 있는 겁니까? 정부가? 일단 아까 제가 정부 땅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울에 사실 본격적인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사실 민간 땅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헌집 짓고 새집 짓는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주변에 뭐 많은 주변에서 보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 10수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뭐 분담금 조정하고 거기서 또 뭐 싸움 나기도 하고 얼마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는 정부 땅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지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 구청 땅, 군부대 나가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정부 땅이라고 해도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이게 과연 들어간 돈보다 편익이 더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정말 깐깐하게 분석했거든요. 정부 땅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런 걸 다 생략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거여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분명히 속도는 날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 관건은 주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지자체와 협의해서 뭐 조금 1, 2천 원 낮추더라도 협의해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방점이 가 있고 그게 된다면은 정부 땅이기 때문에 속도 내는 건 사실 민간 땅보다는 훨씬 빠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죠. 네. 시장에서는 이번에 그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에게 겨우 6만 호라는 반응도 없지는 않고요. 다만 근데 6만 호라는 게 그 마치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면 판교 신도시가 3만 호거든요. 판교의 2배여서 그리고 이게 지금 저기 서울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어쨌든 서울 한 가운데와 서울에 딱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6만 호 정도만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최소한의 숨통은 틀 수 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태릉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이미 나왔던 재택들이 진척이 안 되면서 다시 한번 재반복되는 거여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할 수 있느냐, 그때 안 됐던 조건들을 이번에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고 그게 결국 2026년 상반기 안에는 뭔가 진척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이번에는 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지 상반기 내내 싸움만 하면 똑같네 이런 또 회의론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새 이제 그 본인의 SNS에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네.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선 겁니까? 사실 뭐 대통령 속내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어떤 상반기에 가장 정책 화두로 끌어올린 건 분명해요. 본인 스스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이런 굉장히 강한 워딩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대통령이 꺼낸 가장 큰 화두 중에 시장에서 가장 큰 여파가 큰 거는 결국 세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지금까지 유예해 줬는데 이제는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인데 원래는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유예하면 좋은 장점, 유예하지 않으면 좋은 장점을 올려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미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시행은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만 중과세를 봐주는 거고 5월 10일부터 파는 집은 중과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전에 집을 팔아라라고 대통령이 사실 시장에 이제 거의 뭐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통할지 안 통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난달에 발표된 공급 대책보다 오히려 이 세금 문제, 중과세 문제가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 송파 이런 소위 말하는 서울의 상급지에서는 훨씬 더 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시장에 큰 혼란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예, 대통령이 그랬죠. 네. 뭐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부의 정책들이 시장 앞에서 많이 꺾이는 모습들을 최소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다를 수 있을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핵심은 뭐 시간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보유세 문제를 이제 정부가 끌고 올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든 종부세든 아직 정확하게 방침은 안 밝혔습니다만은 결국은 보유세 결국 집을 오래 많이 들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맞는다는 게 학습이 돼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지금 당장 지방선거에도 표심에는 여당에 도움이 안 될 테고 그런 정치적 압력을 이기고 정말 정부가 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대통령이 잘 알겠죠. 그걸 할 수 있을까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 대통령 스스로 말을 꺼냈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최소한 세율까지는 아니더라도 방향성 정도는 나올 걸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 그게 아마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생근님, 김미숙님, 6814님 많은 분들이 고퀄 보이스 김준범 기자님의 경제 포커스 코너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쑥스럽네요. 자, 경제 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도 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1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에 말장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함께 쓰여서 속속들이 모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결국 말짱 물거품이 되었다. 저 친구 술 끊었다더니 말짱 거짓말이었군. 같이 표현할 수 있죠. 말짱의 뜻풀이에 나온 속속들이라는 말은 깊은 속까지 샅샅이라는 뜻으로 나는 그에 대해서라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입시 부정의 내막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속속들이라는 뜻이 있는 표현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으로 미주알, 고주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 속속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미주알은 학문을 이루는 창자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고주알은 특별한 뜻 없이 앞에 있는 미주알과 운율을 맞추기 위해 덧붙인 말에 불과합니다. 속담 미주알, 고주알 캔다란 말은 일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자세히 알아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미주알, 고주알, 밑두리, 콧두리 캔다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밑두리는 둘레의 밑부분이란 뜻이고 사발의 밑두리가 죄에 깨져서 못쓰게 됐다처럼 씁니다. 뒤에 있는 콧두리 역시 특별한 뜻이 없고 밑두리와 운율을 맞추기 위해 덧붙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은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고요. 경북 문경과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청도와 전라도, 경북과 제주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거나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인 곳이 많으니까요.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3도, 강릉, 광주 4도, 부산 6도, 제주 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낮겠지만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전남 동부 지역에는 지금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떨어져 반짝 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3도, 습도는 48%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이 밀가루, 설탕, 전기 등 생필품 분야 업체들이 총 9조 9천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 6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계층은 30대 남성으로 아파트 등 자산가치 변동,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금액이 1년 전보다 5.2% 증가한 8조 5,080억 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직구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마치 경찰이 직접 촬영한 것 같은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온라인 조회수만 수천만 회에 달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영상 미디어 부문 최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 최초의 그래미상 수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로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말 많은 정치권의 속사정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도 이 사람 관계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면 좀 쉬워질 줄 알았는데 하셨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잠시 후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에서 대통령 글쓰기로 유명한 강원국 작가와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코너들 잘 차려놨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2부 순서 본격적으로 달려봅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뭐 밀약설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이 논란의 좀 타임라인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이때 말하기를 합당하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하면 나는 참 좋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기사가 정청래 조국 공동대표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곧바로 이젠 조국혁신당이 이건 황운하 개인의 의견이다. 조국 대표가 황 의원에게 강하게 경고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게 수습되나 싶었는데 당일 오후 이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한 의원과 또 한 국무위원 사이에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해당 국무위원은 이 공동대표론에 대해서 이 혁신당의 입장문을 좀 공유하면서 미략, 타격 소재, 그리고 밀양 여부 밝혀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대화를 나눈 뭐 의원과 이 국무위원 그리고 이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뭐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현역 국무위원이 합당 반대 목소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 명령을 민주당 의원에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한 건데요. 이후 민주당은 이 밀약은 없다면서 송구스럽다 이런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만 혁신당은 민주당이 이 당내 분란에 혁신당과 청와대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이 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에 이른다 뭐 이런 출처 없는 좀 정보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락설까지 포함해서 이 여권 내의 반합당파가 이런 허위 소문을 좀 앞세워서 합당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혁신당 내부에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미락설이 나온 이유가 이게 미락설을 확신했다기보다는 의문을 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국무위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봐도 미락 타격 소재 미락 여부 밝혀야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의문을 표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불거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현상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를 주도를 하고 있고 예. 또 마침 정청래 대표하고 혹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이 여론조사 업체에서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 총리 쪽에서 빼달라고 했는데도 이거는 본인들 재량이다라는 이유로 포함을 시켰는데 이것이 혹시 당 대표의 다음에 도전할 기회를 차단하고 서울시장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맞물리면서 결국에 뭐 정청래 김어준, 조국 이들을 축으로 한 어떤 미락설이 출현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미락설의 핵심은 사실 이 합당의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청래, 조국 공동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락설을 제기함으로써 적어도 조국 공동대표 이것만은 좀 차단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5789님께서 여의도 현미경 코너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뭐 박상희 기자, 김수인 평론가 우리 청취자 누구와 미락하고 들어온 건 아니죠? 문자 보내십사.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준호 의원이 또 합당 반대한다는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친명 친청 논란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박 의견이 민주당의 뭐 친명이나 친청이 어딨냐, 뭐 청와대와 정청래 대표 모두 이렇게 반박해 왔는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뭐 한준호 의원 포함해서 최근 1인 1표제나 뭐 혁신당과 이 합당처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세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의 명당도 좀 상당히 겹치는 모습인데요. 어제 한 의원 이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이 이 정부와 당 모두의 부담이 된다면서 공개적으로 이 합당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또 한 의원 비롯해서 지도부 내의 대표적인 이 합당 반대파죠. 이현주, 강득구 그리고 황명선 최고위원 모두 이 1인 1표제에 이어서 이 합당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앞서 이 미락설에 등장했던 이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도 결국에는 뭐 친명계 핵심이다 이런 후문이 좀 여권에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친명은 맞지만 모두 친청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청계 인사들이 이른바 이 명심을 얻고 합당을 좀 반대하고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득구, 이현주, 황명선 이들 최고위원 반발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들 정도면은 그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의 의사 정도는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글쎄 뭐 원론적으로는 통합에 찬성을 할 수 있겠는데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들 최고위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대통령실 쪽하고 당 대표 쪽하고 괴리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유력하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하는 중앙위 투표를 또 진행을 하거든요. 네. 여기는 일종의 재신임 투표 성격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 대표의 진퇴가 여기에 걸려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 대표가 당내에서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지 그 여부가 또 1인 1표제 이 관련된 이 중앙위 투표 결과에도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월 초순에 민주당 내부에 이 무게 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지 중요한 고비가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겠어요. 이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보면서. 네, 실제 불편한 기류가 많이 읽힙니다. 일단 혁신당은 합당 관련한 이 당의 입장을 모두 조국 대표에게 일임한 상황인데요. 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도 좀 하루빠르게 이 합당 관련해서 이 원보이스 하나의 메시지를 내달라는 게 혁신당의 불만이자 입장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당 내 이 반청계 소위 인사들이 정청래 대표를 좀 흔들기 위해서 사실상 이 계파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 괜히 혁신당까지 같이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는데요. 어제 이해민 조국 혁신당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밝히기를 일단 민주당을 향해서 빠르게 이 합당을 둔 내부 갈등 정리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해민 총장은 민주당 합당 논의 과정을 보면 이 권력 투쟁 이 내용이 좀 강한 것 같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이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전이하지 말라 이렇게 좀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 이 조국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서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라. 민주당 입장부터 좀 빠르게 정리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당혹스러움이나 분노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조건인 것이 처음부터 조국 혁신당 관계자들 취재를 어느 정도 해보면 그렇게 상의를 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서를 발표한 게 아니었다. 우리도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 통보받듯이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이 합당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내용이 강해지는 것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당 대표에게 이 문제를 일임하기로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면 어지간하면 할만하면 한다. 통합한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때 대표에게 일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놨는데도 현재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죠. 일단은 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소수 정당인데 명분이라든지 실익 이런 것들을 통합 과정에서 챙겨야 되는 건데 민주당 쪽 분위기를 보면 일단 당명을 새로 개정한다든지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막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현주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조국 혁신당의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책적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국 혁신당은 그 반대쪽 아니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지금 겉으로 대놓고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가 뭐 그 입시 비리라든지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합치게 됐을 때 외연 확장이 오히려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여론이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면으로 크게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 평론가 얘기대로라면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정말 합당이 가능한 거예요? 저도 일단 궁금한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이 조국 대표가 동시에 합당을 띄웠고 또 두 대표 모두 당원들의 강한 지지를 일단 받고 있기 때문에 합당이 불발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은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양당 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여권의 대표적인 오피니언 리더죠. 이 김어준 씨가 합당을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당심이 합당 지지로 좀 기울면 합당이 반대파도 더 이상은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내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합당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음모론들이 더 추가적으로 분출되거나 격화되거나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 합당 효과에 좀 물음표가 찍힌다면 양당 지도부의 부담도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양당 모두 합당이 불발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이 지방선거 공천 기준 그리고 후보 선출 방식 등을 일단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당은 이 합당 논의와 좀 별개로 당 내부 이 공천 일정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지지층도 많이 겹치고 색깔도 많이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런 정당일수록 통합이 실패했을 때 받는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고, 통합이 만약에 무산되게 되면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 쪽도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되느냐,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앞으로 존립이 계속되든 혹은 유리한 조건에서의 통합을 할 수 있든 그런 조건이 또 지방선거에 걸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또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에 여의도가 시끌시끌했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셨던 것 같던데 그 장동혁 퇴진 집회도 있었고 또 이제 토크 콘서트도 뭐 열린다고 해요. 한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에 국회 앞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주최 측은 자체 추산으로 10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이 친한계 인사들뿐 아니라 이 대표적인 보수 농객이죠. 조갑재 대표가 연단에 올라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 전 대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원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집회를 홍보했습니다. 일단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추운데 고생이 많다, 좋은 정치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메시지를 남긴 뒤에 기자들에게는 텔레그램으로 집회 사진이나 이 영상을 좀 보내면서 보도를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에 이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도 진행합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 만석이 넘는 좌석이 예매 시작 1시간 만에 매진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 전 대표 이 제명 후에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대신에 이 자신을 따르는 당원들의 세를 좀 간접적으로 과시하면서 제명의 부당함 호소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좀 돋보이는 게 행사는 가졌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 또 친한계 의원들도 참석은 하지 않았어요. 참석해서 발언을 한다거나 했던 인사들은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당내 관망세를 더 크게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보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 장동혁 대결에 정면으로 뛰어들어서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기류가 그러니까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아직은 집회 참석을 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단 말씀인 그렇죠. 거죠? 저는 연쇄 관망 상태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당권파 입장에서는 제명을 일단 했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 관계자들의 공식 반응을 보면 이 집회에 대해서도 뭐 어떤 격양된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명을 하고 나서는 어쨌든 당이 결정한 거다. 이 수준에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강하게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했다가 역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일단 관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적인 세력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따져보면서 모색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잠깐이나마 그런 또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토크 콘서트 한다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게 이 등급제 좌석. 이걸 가지고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명 가수 콘서트 보면은 가수가 좀 잘 보이는 좌석일수록 이제 좌석 가격이 좀 비싼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콘서트도 같습니다. 중앙 무대에서 가까운 R석이 79,000원으로 일단 가장 비싸고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먼 좌석은 45,000원으로 한 반값 수준입니다. 좌석 규모를 좀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억 이상의 정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뭐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를 두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는 지지자들 주머니를 털어서 정치자금 마련하려는 거 아니냐. 흑자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적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후 한동훈 전 대표 곧바로 맞받았는데요. 모든 입장료 수익은 이 대관비나 인건비 등으로 모두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콘서트에서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 오히려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이 공천 뇌물이 정치 장사 아니냐 뭐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정치인들도 토크 콘서트 요즘 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등급별로 유료 좌석이 되고 하는 것은 조금 새로운 현상이긴 하거든요. 물론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닌 게 방송인 김어준 씨 행사에서 이런 등급별 유료 좌석이 도입이 된 적이 있었긴 합니다만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또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행 정치자금법하고 공직선거법의 체계에 비춰서 이것이 허용이 될 것인지 이 여부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수익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적자를 보게 되면은 기부 행위를 한 셈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도 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남기는 것은 없다. 실 대관료라든지 이쪽으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투명하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투명하게만 처리가 된다면 과거에 출판 기념회에서 봉투에 얼마인지도 모르는 금액이 들어가서 오고 갔던 그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또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 재신임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흥미로운 게 일단 장 대표의 이 퇴진을 주장하는 이 소장파 의원들과 또 이 당권파 양쪽에서 모두 이 전당원 투표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장파 국민의힘이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이죠. 이 대왕가 미래 소속 이 김용태 의원과 당권파의 이미자 의원 모두 장 대표 이 재신임 여부를 당원들에게 좀 물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게 소장파 쪽에서는 당원들 중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샤이 친한계, 그러니까 이 개혁 보수 당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퇴 응답이 더 높게 나오면 장동혁 대표 당권 내려놔야 한다 이 기대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반면 당권파 쪽에서는 반대로 이 당권 유지 응답이 반면 더 높게 나오면 앞으로 그럼 장동혁 대표 흔들기를 멈춰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최근 이른바 이 윤어게인 당원들 수가 좀 늘어났을 수 있다면서 전당원 투표로 장 대표 이 재신임 묻는 게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는 의원들, 김용태 의원, 이무희자 의원 왜 이런 의원들이 제안을 하는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친장동혁계나 친한동훈계나 재신임 투표는 외나무다리 승부에 가깝거든요. 예. 양당 간에 어느 쪽으로든 결정이 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쪽은 더 이상 뭐 당권을 못 잡을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 다 속하지 않는 그리고 당의 내용은 일단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이런 의원들이 일단은 나서서 재신임 투표를 제안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친한계나 친장동혁계 일부에서 어느 쪽이 더 여기에 더 호응을 할 것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 재신임 투표의 당내 여론의 찬반 분포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의도 현미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정치 쟁점들 가감없이 털고 가겠습니다. 여의도 탈곡기. 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한 이후에 내부 갈등은 더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또 친한계 반발이 큰 것 같은데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지도부시잖아요. 지도부 총사퇴론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도부 총사퇴론을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당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도부를 흔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인데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는 사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최고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추인한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결에 참여한 최고위원들 포함한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 그러면 그 당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한계에서도 이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가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의원님들의 주장은 상당히 경청하고 당의 운영에 참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지금 당 지도부가 변경되는 것은 과거에 항상 이제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그 지도부가 붕괴되거나 당대표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전당원 투표를 요구하거나 또는 최고회의 자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를 붕괴시킨 사례는 제가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23년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장 대표도 압박을 받는 게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압박감도 있고 또 선거 환경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만큼 선거가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도 함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국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뺄셈 정치를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커질 텐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이른바 뺄셈 정치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단순히 뺄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총질과 내부 분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당의 최소한의 그 대응 태세도 어려워지고 당내 갈등이 오히려 더 당의 단결 단합된 그 대여 투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해져서 사실 당이 단일대우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히려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당의 내부 그 정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좀 여러 가지 고려가 함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뺄셈 정치를 넘어서서 내부의 그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이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한 것이고 최고회의가 그에 대해서 추인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곧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뭐 어떤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까? 일단 인적 쇄신과 함께 당 내부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당은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두 분의 이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보수 정치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시킬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면모를 일신하고 보수 정치의 이 정체성을 어떻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당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조정훈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정훈 의원은 여러 경력을 거치고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입장을 함께 겪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께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기존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많은 중립지대의 인사까지 포함해서 우리 당에 영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라고 판단하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훌륭하게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새 당명은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궁금한데요. 사실 당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모와 또 검토를 통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당 당사에는 늘 그 많은 당원들과 또 지지자 또는 반대자들의 시위가 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지지 집회나 또는 반대 집회를 꽤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규모가 평소 때보다는 좀 컸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주최 측에서는 10만까지 모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니죠. 아니다, 주최 측 이야기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 자체로 자꾸 그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장하는 바가 얼마나 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도 더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그렇죠.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대가 모였는데 100만 명이라고 주장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참 가당찮은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또 모이겠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그 주장과 정치적인 현실 사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새몰이를 해서 이번 주말에는 토크 콘서트도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활동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를 통해서 정치적인 활로를 열어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또 그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분의 생각을 동의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 것 갖고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치 집회 티켓까지 판매해서 그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 자체는 분명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파 진영에서 김어준 씨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김어준 씨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앞으로 그쪽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또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동훈 대구시장 출마설, 재보궐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성공하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은 생각나는 걸 다 던지는 국면 같은데요. 대구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은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정치 참여를 생각한 계기를 가지고 자기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동대구역에서 기차 시간을 3시간이나 밀어놓고 사진을 찍어줄 때 그때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정치 참여의 결심을 했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동대구역에 가서 사진 찍어주려고 기다리면 사람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심이라는 거는 그만큼 달라지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도 실체를 알게 되면 바뀌는 것인데 아마 조금 달라진 민심을 또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재현 최고위원 저희 출연하셔가지고 경북지사 출마하신다고 말하셨잖아요. 그 출마 네. 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경북의 현재 상황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또 경북의 행정이 사실상 굉장히 무책임하고 일방통행식이어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처하는데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그 성장 동력이 꺼진 경북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경북을 만들고 위대한 전진을 제가
열어가려고 경북지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그 기대를 모아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은 사퇴하는 겁니까? 최고위원직은 사퇴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선출직 최고위원의 경우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의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 현재 알겠습니다. 당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다만 당내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내일부터는 최고위원직을 당분간 최고위원직에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경선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사람이 가장 어렵다. 이 말에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잘 익어가는 인생을 위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는 게 맞을까요? 선뜻 답하기 어려운 이 문제.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라는 책 한 권에 담은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을 쓰던 연설비서관으로 또 100만 독자의 멘토로 말과 사람을 오래 고민해 오신 강원국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선생님. 예. 저 근데 글로는 하도 뵈서 되게 인상이 되게 점잖고 그러신데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좀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점잖지는 않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 뭐라고 호칭을 하는 게 가장 편하세요? 뭐 저는 교수님, 선생님, 과분하지만 작가라고 작가님, 형님?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아무래도 강원국 작가께서는 이제 대통령 연설 비서관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네, 얼마나 대통령의 글을 쓰셨던 거죠? 연설문을. 8년 썼습니다. 8년이요. 예. 김대중 대통령 3년, 노무현 대통령 5년. 예. 근데 저도 가끔 이제 글을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만은 그거 어떻게 다 납기일에 맞춰서 쓰세요? 못 맞추면 안 되니까 쓰는 거죠. 뭐. 그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면은 뭐 그 마음도 편하겠지만은 그거는 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야 되고 또 잘 써야 되고 대통령의 말이고.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쓰면 되고요. 네. 또 내가 쓴 게 최종이 아니고 또 대통령이 보시기 때문에 대통령을 믿고 던져야죠. 네. 써서 던지면 알아서 또 다 고쳐주시니까. 제가 다른 데서 강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얘기하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덤덤히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가요? 거기 나와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월이 가까워지면 막 국군의 날 이렇게 이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고 그래서 막 저도 모르게 막 기분이 쫙 가라앉고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막 그러던 때가 한 몇 년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다 과거 다 잊혀졌고요.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대통령과 함께 일할 때 연설 비서관으로서의 기간이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내 마음대로 글을 쓰는 지금의 기간이? 그때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전혀 부적절하고요. 행복하지 않으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대통령 옆에서 최고의 권력자 옆에서. 두렵고 매일 그랬고요. 긴장하고. 지금이 당연히 행복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과 글에 대한 글을 오랫동안 써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말입니까? 글입니까? 그립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먼저고 말을 충분히 해보신 후에 정리된 걸 글로 쓰시는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글이 먼저십니다. 늘 말을 글로 준비하세요.
충분히 글로 쓰고 고치고 다듬어서 말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은 말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글이 중요하고 근데 요즘 시대는 점점 말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은 이제 글을 써주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글을 잘 써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말은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은 뭐 인공지능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말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 같은 분들의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저는 뭐 말하는 직업입니다만은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아니 잘하는 분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세요. 말을 못하는 분들은 말을 잘한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에 시험 보고 학교 다닐 때도 시험 잘 봤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성적이 안 좋고 시험 뭐 이번에 망쳤다고 그러는 친구들이 나중에 점수 보면 더 잘 나오고. 저 오랜만에 정말 이 라디오 진행자석에 앉아서 진행을 이제 한 달 했거든요. 야. 이렇게 어려운 줄 새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시고 아니 그리고 방송 가끔 이제 제가 차에서 이렇게 듣는데 들으세요? 네.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가 하면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안정 별로 안 좋아요. 저 약간 막 이렇게 좀 스타일이 그건 아니세요. 괜히 그 길로 가면 저는 오히려 잃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친근하고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걸 지키시는 게 좋지. 방방 뜨고 뭐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실 필요 없지 않나. 아니 뭐 저는 방방 뜨지 않더라도 저희 세상의 모든 정부 윤인구입니다는 좀 방방 떠야 하지 않을까. 글쎄요. 네, 우리 9698님께서 방송 들으시면서 강원국 작가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되는 글귀가 많아서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문자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말씀 읽어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는데 뭐 인사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예, 아니 너무 감사하고요. 워낙 제가 이렇게 힘들게 좀 살아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 모시면서 힘들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책에 쓰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런 데서 좀 위로도 받으시고 그 용기도 얻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다들 저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말하기 글쓰기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새로 내셨어요. 예. 네. 예,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글쓰기 책을 한 10여 권 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쓰면서 보니까 결국 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야 하지? 결국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더라고요. 관계를 위해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은 관계로 귀결이 되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관계의 힘으로 좀 버티지 않았나. 관계는 세 가지를 줍니다. 도움을 주고요. 배움을 주고요. 이음을 줍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에게 배울 수 있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좀 이런 말하면 꼰대 소리 듣기 십상인데 요즘 젊은 분들 보면 관계를 되게 좀 도외시한다고 그럴까? 잘 못하죠. 네, 관계는 그냥 버티고 참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부대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이어가야 되는 건데 쉽게 이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손절하고 그런 걸 보면 참 관계가 힘이 있는 건데 저는 관계 덕분에 살아왔는데 그런 걸 보면 좀 아쉽고 안타깝고 제 아들만 봐도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 못한다는 거는 취소하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 인간과의 관계. 저희 애들만 봐도 근데 워낙 그게 요즘 뭐 이렇게 SNS 하도 휴대전화만 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전화 걸어서 뭐 짜장면 한 그릇 시키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아들도 짜증내요. 전화하면 뭘 이렇게 톡으로 않고
왜 전화를 하냐고. 네, 톡도 잘 안 봐요. DM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강원국 작가께서는 사람이 어렵다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사람이 늘 어렵죠. 뭐 직장에서 일할 때도 뭐 일보다 사람 관계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윗사람과 관계 맺음이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웠지 않는가. 근데 저도 이제 60을 훌쩍 넘겨서 이렇게 이제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더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랫사람 관계 맺기가 훨씬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는 오히려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틀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아래 직원들 상대한 특히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직원분들 상대하는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뭐 나만의 노력을 하세요 요즘? 아니 뭐 이제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그야말로 그 소속과 어떤 직급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규정되잖아요. 네. 관계가 이렇게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일절 없으니까 제가 어디 소속돼 있지도 않고 어떤 직책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려니까 더 관계를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선생님은 그 남 앞에 나서서 뭘 하시는 걸 좀 수줍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줍어하는 대중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수준입니다. 예, 어디 정확히 보시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하시던데 편하게 부끄럽다 수줍다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떨고 있다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안 떨리셨어요? 지금요? 네. 아니 우리 윤영구 아나운서는 사람을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그런 건 아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뭐 아주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이제 얘기하는 건 저 혼자 얘기하지만은 이 듣고 계신 분들이 어디서 얼마만큼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지는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되게 두렵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저도 옛날에 라디오 잠깐 진행할 때 보면 다시 그리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철없이 했구나. 네. 뭔지 모르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벌써 이제 놓은 지가 한 2년 되거든요. KBS 일라디오에서 강원국의 네. 지금 이 사람을 한 2년 8개월 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정말 그때 처음 진행을 해봤고 그게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잘 모르고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4915님께서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진행하실 때가 그립습니다.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 전해오셨습니다. 또 그때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시 그럼 책 제목처럼 다시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진행할까? 아니 워낙 헤매고 뭐 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 좀 무사히 방송 마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고민이 이제 50살 무렵에 본인을 돌아보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40 후반부터 50대 초반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래? 저는 딱 간단합니다. 51살에 직장에서 잘렸고요. 그때는 그 전까지는 뭐 비서관 뭐 하고 그럴 때는 어디 모임에 나가도 맞고 어떻게 바쁜데 나왔냐고 상석에 앉으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거 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조직에서 이제 잘리고 나니까 문자 보내도 다 씹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요. 강원국의 문자를 씹는다고요? 그러면 뭐 그런 기간이 꽤 됐죠. 그게 이제 나오자마자 한 몇 년간. 지금은 다시 이제 뭐 책도 쓰고 뭐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때는 좀 그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오실 때 먼저 사표를 쓰고
나오시는 편이셨어요? 직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다고. 아, 제가 9번 그만뒀는데요. 뭐 세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잘린 경우 당연히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그만둔 경우 있고요. 뭐 세 개가 뭐 비율이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직장을 많이 옮기셨던 건데. 많이 온 건가요? 9번이면은 그래도. 그래요? 예. 그 부인께서는 뭐라고 아내는 그때마다 되게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일 네가 알아서 하라는 쪽이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속으로는 되게 속앓이를 좀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때는 그냥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예, 오히려 내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미안하고 뭐 그래서 그랬지, 아내는 뭐 흔쾌히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유 있는 삶을 내가 좀 재물이 풍족해야, 뭐 돈이 좀 풍족해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강호국 작가께서는 어디서 삶의 여유를 찾으십니까? 아, 그거 뭐 금전적인 여유나 뭐 정신적 여유 다 중요하고 필요한데, 저는 좀 그 뭐라 그럴까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역량의 여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내 역량에 붙이는 일, 내 역량을 웃도는 일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내 역량이 한 60점인데 80점, 90점짜리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20점, 30점만큼 막 동동거리고 아둥바둥하고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양보를 하고 좀 낮춰서 내 역량이 한 60이다 그러면 한 50점짜리 일을 하는 게 어떤가. 한 10의 여유를 두고. 아니면 반대로 내 역량을 뭐 나에게 60점짜리 일이 주어졌을 때 내 역량을 높여서 내 역량을 한 7, 80으로 올려서 그래도 한 10, 20의 여분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일 속에서 어떤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저 사람 겸손하고 사람이 다정하고 이제 그렇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유능하다는 소리는 못 듣더라도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 사람이 다정하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일에 있어서 어떤 여유를 갖고 사는 사람 아닌가. 윤인구 아나운서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가진 역량을 다 안 보여줘도 된다. 네. 아니, 속마음에서는 다 보여주고 싶어요. 더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 아니, 좀 남기고 보여주는 마음 자세로 살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일을 해서 실패했을 때도 내가 아직 안 보여준 게 있으니까 나 다음엔 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배웁니다. 그 강 선생님 책에 보면은 모든 말과 글 뒤에는 사람이 있다라고 쓰셨던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말과 글을 이제 텍스트라고 할 때 그 말과 말한 사람, 글 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보통 컨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읽어야죠. 그 사람이 한 말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 그 말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속마음이나 이런 걸 읽을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런 걸 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듣고 이해를 넘어서 해석한다. 그게 이제 저는 컨텍스트를 읽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읽어야 말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나가서는 들은 말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적용하잖아요. 네.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나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 자체를 이해하고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를 해석하고 그 말을 듣고 그걸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나를 읽는, 그게 이제 사실은 신영포 선생이 그 3번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삼독하라고. 예. 글을 읽고 상대 그 글을 쓴 사람을 읽고 나를 읽어라. 그런 게 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도 얘기했지만은 듣는 것도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듣는 작업에 참 제가 귀가 아직도 안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이 방송할 때 내 할 말을 지금 준비해야 되니까. 네, 젊었을 땐 참 그게 그러느라고 남의 말을 못 들었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 이 말 듣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뭔가 이렇게 토를 달고 싶은 말이 또 있으면 그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중간에 끼어들게 되고 그래서 듣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네. 왜냐면 말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끌고 가면 되는 일인데 이 듣는 것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에서 저런 말을 하는지를 헤아리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입장이니까 네. 훨씬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는 일이. 그래서 참 듣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관계는 나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로부터 모든 건 시작되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살면서 되게 자기 비하, 심지어 자기 혐오에 좀 많이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강 선생님이요? 예, 그러니까 늘 열등감 느끼고 또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 이제 못나다 생각을 하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근데 누구를 모시려면요. 기본 자세가 그래야 돼요. 내가 잘나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부족하고 그래야 실수를 않고 이제 잘 모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나이를 들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좋겠다. 자기 긍정 속에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긍정 속에 살려면은 우선 나를 알아야 되고요.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요. 그걸 또 밖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요. 네. 나는 가장 나를 어떤 존중하고 나를 그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건 뭘 해서 나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무리 질문하기 전에 7294님께서 강홍 작가님 진행하실 때나 초대받아서 오실 때나 늘 편하고 겸손하시고 사로잡히신다고 하셨고요. 2039님은 인구 원국 두 분 케미 또 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따뜻한 김장조끼 덕분에 방송 듣는 마음도 너그러워진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이 쉽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완성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그 용서의 한자가 받아들이는 용자의 서자는 같을려의 밑에 마음심을 써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이 관계를 제가 해보니까 반드시 관계는 위기를 맞거나 어떤 이제 깨지게 돼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용서다. 받는 게 용서다. 네. 또 모시고 얘기 나눌게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의 저자 강원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